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진행을 맡은 최효은, 정보경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합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에 국제유가는 급락했고 시장은 강하게 올랐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AMD의 폭등도 오늘 반도체 섹터 랠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좋았지만 사실 어제 한국 증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하루에만 7% 가깝게 상승 탄력을 보였고 7,300선을 넘어섰습니다. 반도체 랠리가 이어지면서 한국 시장의 시가총액 1, 2위 기업들이 연이어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간밤에 또다시 반도체가 강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시장 더욱더 기대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간밤에 있었던 이슈들과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바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3대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전협상 합의가 정말 임박했다는 시장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유가가 급락하면서 오늘 증시가 강하게 올랐는데요. 다우지수가 1% 넘게 올랐고요. 오늘 나스닥의 강세가 무서웠습니다. 2% 넘게 오르는 나스닥. 그리고 S&P 500도 1.46% 오르면서 나스닥과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WTI가 7% 내리면서 95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브렌트유도 7% 넘게 내리면서 101달러 선까지 내려간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 지금부터 마켓 무버 이슈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 종전이 정말 다다른 걸까요? 이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가가 급락했고요. 오늘 증시는 강하게 올랐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핵심 이슈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14개 항목과 관련한 MOU 협상에 근접했다라는 악시오스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MOU 관련한 14개 항목 중에는 우라늄 농축 중단, 대이란 제재 완화, 호르무즈 해협 통행의 정상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그리고 PBS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합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낙관론을 연이어서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늘 시장 사실상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는 국면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시장의 이런 해석에 힘을 보태주는 트럼프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In the case of Iran, we're not going to let Iran have a nuclear weapon.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And we won't let that happen. And so we're dealing with people that want to make a deal very much, and we'll see whether or not they can make a deal that's satisfactory to us. We have it very much under control. The blockade is unbelievable. The Navy's been incredible. The job they did is like a wall of steel. Nobody goes through. In particular, the Iranians, they're not getting anything through one way or the other, so they're out of business. And we'll see whether or not they are agreeing, and if they don't agree, they'll end up agreeing shortly thereafter. So that's the way it is. 미국과 이란 종전협상 합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에 오늘 유가가 상당히 크게 내렸습니다. WTI가 7% 가까이 내렸고요. 브렌트유도 7% 넘는 급락을 보였는데요. 각각 WTI는 4월 24일 이후, 브렌트유는 4월 21일 이후 최저 종가를 기록한 하루였습니다.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됐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도 줄어들었죠. 특히나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완화 기대감으로 오늘 유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요. 한편 유가는 이렇게 중동 뉴스와 관련해 헤드라인이 나올 때마다 출렁입니다. 오늘 장중에 이란 측이 신중론을 내놓으면서 일부 반등이 있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급락세를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유가가 하락한 것과 관련해서 경기 둔화 신호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재료로서 해석을 한 시장인데요. 미국의 국채금리는 하락했고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하면서 기술주와 반도체 매수세가 확대됐습니다. 유가의 영향으로 에너지주는 좀 약세를 보였지만 기술주 중심으로 나스닥 강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기대에 따라서 유가는 급락했고요. 이를 계기로 위험 선호 심리가 다시 강화하는 흐름이었다라고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오늘 시장의 실제 주도주는 AI 반도체 쪽이었습니다. AMD가 18% 폭등이 나오면서 이 AI 반도체 랠리에 불씨를 다시 지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오늘 시장의 핵심 주도주는 뭐니 해도 AM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분기 실적을 발표한 AMD인데요. 실적이 예상을 상회하게 나왔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 호조를 보였고 서버 CPU 시장 전망도 대폭 상향했죠. 특히나 AMD 전망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의 2030년 서버 CPU 시장 전망을 60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로 2배가량 상향했습니다. AI 에이전트와 AI 추론 수요가 폭증한 것을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난 가운데 자금은 AI와 반도체 쪽으로 집중이 됐는데요. 히트맵을 통해 보시면 이 반도체 쪽에 강한 초록불이 들어온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할 것 없이 여러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세가 지속됐습니다. AI 투자 모멘텀을 재확인하는 분위기가 시장에 강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현재 시장은 AI 투자 사이클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건데요.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로 AI 인프라 증설이 지속되고 고성능 서버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특히나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관련한 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엔비디아 코닝과 광섬유 협력을 확대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광통신과 AI 인프라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스페이스X와 엔트로픽의 협력 체결 소식도 전해졌죠. AI 연산 인프라 경쟁이 확대되는 흐름이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오늘 나스닥의 강세는 AI 반도체가 주도하는 구조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오늘 그리고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4월 ADP 민간 고용 10만 9천 명 증가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고용 지표 상당히 견조하게 나와줬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리 부담 재료가 될 수 있었지만 오늘 시장 금리 부담보다는 유가 하락 그리고 AI 투자 모멘텀에 더 반응을 했습니다. 시장의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확인해 보셨고요. 종목들의 이야기는 최효은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기술주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다시 한번 AI 쪽에 기대감이 커지는 그러한 하루였는데요. 자세하게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앞서서 정봉 앵커가 전해드렸다시피 엔비디아는 코닝과 광섬유 관련한 협력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AI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기업들이 다방면을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하루였고요. 이와 함께 엔비디아 보시다시피 5.7%의 상승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이외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1%대, AMD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 나왔고 인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4%대 상승 나왔습니다. AMD는 울프 리서치에서 목표 주가를 450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2026년의 실적 전망치를 울프 리서치에서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내다보는 실적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것이다. 이렇게 울프 리서치는 내다본 건데요.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이외의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면 애플은 1%대, 마이크로소프트 0.6%대 상승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초록불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쪽이 약간 좀 주춤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이 AI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하드웨어 쪽이 조금 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이외에 구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4%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미즈우증권이 이 알파벳, 구글은 앞으로 클라우드에 따른 성장으로 실적 기대감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TPU에 따른 실적 기대감도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시 한번 강세 탄력을 받아갔고 메타가 1.3%대 상승, 테슬라가 2.4%대 상승 흐름 나오면서 거래를 마감한 모습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다시피 헬스케어 쪽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 한 가지 이슈가 있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보 노디스크인데요. 주식예탁 증서 이 ADR의 주가가 2%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이던스 안에 위고비 알약, 먹는 알약과 관련된 매출이 이미 가이던스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주사뿐만이 아니라 경구용 알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좀 우리 한국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였던 비만 관련 시장 종목들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는 게 오늘 시장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특징주였는지 함께 확인해 보고 가시죠. 네, 오늘도 세 가지 기업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기업과 두 번째 기업은 디즈니와 우버입니다. CNBC에서는 이 두 가지 기업을 한 카테고리에 모았습니다. 디즈니는 컨텐츠 기업이고 우버는 차량 플랫폼인데 이게 어떻게 같은 카테고리 안에 묶일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소비자들이 여전히 지갑을 닫고 있지 않다라는 게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하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어제 또 마켓 시그널에서 오건현 당자님께서 나오셔서 지금 미국에서는 경기 하강에 대한 좀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짚어주시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기업들의 실적을 보니 여전히 소비자들은 경기 하강보다는 경기가 잘 돌아가는 것에 맞춰서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디즈니가 이번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가이던스도 꽤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리밍 이 산업도 굉장히 좋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테마파크 쪽의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시민들이 밖에 나와서 테마파크에 방문을 하고 여기서 돈을 쓰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버입니다. 우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버의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경기를 굉장히 면밀히 보고 있다. 사람들이 배달 쪽에 돈을 줄이는지 혹은 택시비에 돈을 줄이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고 있는데 정작 그러한 시그널은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실적이 그랬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가 8%대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놀라웠던 점은요.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 서비스 쪽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배달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기대치를 아주 강력하게 끌어올렸습니다. 디즈니, 우버. 이렇게 기술주만 강세를 보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쓰는 쪽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밑바닥을 좀 탄탄하게 받쳐주는 꼭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기업은 슈퍼 마이크론 컴퓨터입니다. 24% 이상의 급등세가 나왔는데 실적과 가이던스 모두 좋았습니다. 매출 EPS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가이던스까지 좋으면서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습니다.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암홀딩스의 실적 부분까지 함께 확인해보고 가시죠. 네, 암홀딩스의 실적입니다. 매출과 EPS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는 약간의 좀 편차가 있긴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고 조정 기준의 주당 순이익 EPS의 경우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9% 성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암홀딩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기다려온 실적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IP 쪽에서의 지금 시장에서 보는
보는 시선은 어떨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긍정적인 실적을 내면서요. 시외에서 한 장중한 때는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간밤에 AMD도 폭등을 했고 엔비디아와 코닝 간의 협력 소식도 있었고 여기에 더불어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암홀딩스의 호실적까지 아마 오늘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S뱅크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기술주가 랠리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입니다. 뭐 뚜렷한 사실 방안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오히려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지금 주식시장의 급격한 반등을 위한 또 다른 발판이다. Setting up for snapback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또 다른 발판이 마련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단 시장에서의 기업들의 호실적이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다시 한번 기대감에 차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머스트노우 5입니다. 장전에 알아야 할 5가지 소식 함께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P 500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 경신을 연이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서도 현재 시장에서 매수하는 것도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UBS는 기업 실적이 현재 증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며 사상 최고치 경신이 반드시 증시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UBS는 고객 노트를 통해 S&P 500과 다른 시장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 투자자들은 불안해할 수 있다면서도 특히 최근처럼 V자 반등이 매우 빠르게 진행됐을 때는 더욱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 환경이 여전히 우호적인지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UBS는 1960년 이후 데이터를 분석할 결과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서 이후 수익률이 약해지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S&P 500은 사상 최고치 경신 이후 향후 12개월 평균 11.8%, 향후 2년 평균 22.8%의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UBS에서는 여전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더라도 꼭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투자 의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시장의 증시 강세를 좀 함께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기업의 실적이 지금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AMD도 전날 실적을 발표를 했죠.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리사수 CEO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관련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AMD의 리사수 CEO는 에이전트형 인공지능 확산으로 CPU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적 호조와 장기 전망 상향에 힘입어 AMD의 주가는 간밤에 18% 넘게 급등했습니다. 리사수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에이전트형 AI가 전체 AI 도입 사이클에서 엄청난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AMD는 그 중심에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사수 CEO는 현재 작업 처리 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90일 동안 주요 고객들과 논의하면서 수요 흐름이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AMD는 지난해 11월 서버 CPU 시장이 향후 3에서 5년간 연평균 약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성장률 전망치를 연 35% 이상으로 대폭 상향한 바 있습니다. 네, 실적 성장 전망치를 18%에서 35%까지 상향 조정한 거는 거의 2배 조정한 거죠. 지금 시장에 강세가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2배 가깝게 증가한다면 아마 주가도 그에 맞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엔비디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투자를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1등 기업이지만 계속해서 AI 쪽에서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서 광섬유 쪽에서도 협력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연결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구리배선의 전기 신호를 빛으로 대체하는 광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코닝은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미국 내 광섬유 첨단 제조 시설 3곳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최소 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코닝의 미국 광학 생산 능력은 현재 대비 10배 확대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엔비디아는 최대 32억 달러를 코닝에 투자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주당 180달러에 코닝 주식 최대 1,500만 주를 매입할 수 있는 워런트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엔비디아는 선지급 방식으로 코닝 주식 최대 300만 주를 추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확보했습니다. 네, 광섬유 쪽 오늘 시장에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테라팹을 통해서 우리가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스페이스X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테라팹에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추진 중인 미국 텍사스 반도체 공장 프로젝트 1단계 투자 규모가 최소 5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 그라임스 카운티가 공개한 공청회 공고문에 따르면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현재 조성 예정인 반도체 공장과 관련해 재산세 감면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전체 프로젝트가 완공될 경우 총 투자 규모는 최대 1,19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라임스 카운티는 오늘 6월 3일 세제 혜택 승인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머스크는 지난달 X 게시글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 테라팹을 로직 반도체와 메모리, 첨단 패키징을 한 지붕 아래 통합한 역사상 가장 거대한 반도체 생산 프로젝트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네, 여전히 많은 기업들 자체적으로 반도체 생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분명 영향이 갈 테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비용 효율화가 가능해집니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5번째 뉴스 함께 확인해 보고 가시죠. 정말 완벽한 하루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증시가 3대 지수가 강세 탄력을 보인 가운데 마감 이후에도 반도체 기업들이 연이어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암홀딩스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EPS,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암홀딩스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암홀딩스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14%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암홀딩스는 스마트폰 GPU 분야에서 퀄컴, 애플, 삼성전자 등의 칩 설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해당 설계를 사용하는 제품마다 로열티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2026 회계연도 4분기 조정 기준 EPS가 60센트, 매출이 14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 EPS 58센트, 매출 14억 7천만 달러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 2027 회계연도 1분기 가이던스로 조정 EPS 40센트, 매출 12억 6천만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매출 12억 5천만 달러를 예상한 바 있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암홀딩스입니다. 어제 한국 증시가 강세 탄력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미국 증시 기술주 랠리에 힘입어서 오늘도 강세 탄력을 보일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트노우 5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시장의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급락했고요. 위험 선호 심리가 강하게 살아나면서 나스닥이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AMD가 깜짝 실적 발표 이후에 폭등을 하면서 AI 칩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주 전반으로 매수세가 좀 강하게 흘러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네, 백사를 산다 해도 한 3번 정도나 맞이할까 싶을 정도로 불장이거든요. 네. 이번에 겪고 나면 저는 제 생각에는 늙어 죽을 때 돼서야 한 번 맞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그 정도 죽이나 돼야 맞을 정도로 진짜 불장이거든요. 이건 역대급 불장이거든요, 지금. 진짜 이 상황을 또 언제 만끽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진짜 천금의 기회거든요, 지금. 거의 뭐 예전에 이거는 그 비트코인이 정말 뜨겁게 갔을 때, 지금 코인으로 간 분들은 정말 아쉬운 순간인데, 코인이 가장 뜨거웠을 때 정도의 그 어떤 세기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네요, 지금. 너무 세서. 이건 뭐 불이 지금 거의 뭐 활활 타오를 지경이라 지금 아예 고문 실종됐습니다, 여러분들. 황소의 울음소리가 너무 세서 뭐 그 세다는 고문 정말 납작 엎드리다 못해 지금 바닥에 들어가서 화석이 된 상태예요, 정말로. 그 정도로 역대급 불장입니다, 지금. 뭐 아예 거칠 것이 없고 이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왜냐면 지금 이제 다시 또 불이 붙었거든요.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대신해서 반도체주들이 엄청 득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까지 또 살아날 지금 조짐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매그니피센트 세븐 시즌 2가 또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 이건 진짜 IT 버블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지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아까 블랙록 회장 인터뷰도 나오던데 네. 저게 이게 버블이라는 얘기가 지금 뭐
얼핏 나오다가 쏙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버블이 아니고 현실 속에 어느 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면 우리가 버블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은 정말 극 초반부에 버블이라는 평가를 내려버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풍선이 엄청나게 더 불어질 수가 있는데 그냥 지레짐작으로 야, 저 풍선 터질 것 같아. 걔네들은 이제 축제에 참여를 못하는 거죠. 그 뒤로도 한참 풍선이 거의 열기구만큼 터질 듯이 불어져서 하늘을 날아갈 것만 같은 지금 상황. 이제 열기구에 불을 넣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네. 아예 또 하늘은 한참 남았다. 전 그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지금. 네. 저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참. 다 중간 정거장의 모습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정도로 강합니다, 지금. 네, 살면서 정말 몇 번 만나기 힘들 정도의 불장이 펼쳐지고 있는 요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오늘 AI 반도체 관련주가 급등을 했는데 그 배경이 됐던 이야기를 오늘 월가 시그널의 키워드로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시장의 주인공 AMD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날 실적 발표에서 이 데이터 센터 칩에 대한 강한 수요를 바탕으로 분기 매출 전망을 예상치 이상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오늘 18%대 급등이 나오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불장을 이끈 AMD 이야기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지금 인텔이 오른 배경과 똑같은 배경으로 지금 급등을 하고 있죠. 정말 이건 CPU의 시대가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CPU의 시대가 또 왔죠. 지금 결국에는 그 대치동 수학 1타 강사의 시대가 다시 온 거예요. 우리가 학습 시대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죠? 대치동 수학 강사가 물론 굉장히 뛰어난 수학 풀이 능력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이거는 만 문제, 10만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라서 동시에 학원 수강생 10만 명이 문제 푸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요. 대치동 수학 강사 한 명이. 근데 지금 에이전틱 AI 시대로 넘어오면서 학습에서 이제 추론의 에이전틱 AI 시대로 넘어갔죠. 그러다 보니 다시 한번 컨트롤 타워의 중요도성이 부각되면서 다시 수학 1타 강사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GPU 시대가 주름 잡던 시대에서 다시 CPU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텔 AMD가 급등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네. AMD가 급등을 하기 전에 바로 인텔이 급등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인텔 AMD에 비해서 상승률이 떨어지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CPU의 시대가 다시 와버린 거죠. AMD는 항상 2인자였지만 결국에는 인텔과 CPU 시장에서 거의 2대 강제로 지금 군림을 했던 그 역사가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자, 2026년도 1분기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 지금 나왔고 애널리스트들도 다 목표 주가 상향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10%에서 25% 상향 조정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고요. AI 시장의 경쟁력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밀하게 얘기 드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죠. CPU 시대가 다시 오고 있다. 자, 그리고 서버 CPU 시장 연평균 성장률 약 18%,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전망입니다. 보면 이제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라는 이 화두가 이제 옮겨갔죠. 물론 엔비디아도 이제 어떤 다른 의미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CPU 시장에 대한 중요도가 부각되면서 주인공이 조금 스포트라이트가 좀 비껴나갔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자, GPU에서 지금 CPU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희 보면 역시 추론 작업의 핵심으로 CPU가 지금 다시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 35% 이상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AMD의 강점이 CPU 시장의 전통적인 강자라는 거죠. 인텔도 마찬가지죠. 몰락하는 줄 알았지만 역시 CPU 시장의 절반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큰 힘이 됐습니다. 물론 인텔의 파운드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오르게 된 근간은 이 지금 CPU 시장의 성장이죠. 인텔도.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파운드리의 어떤 장밋빛 전망이 있었던 것이고 2020년대 말까지 $1,200
이상의 초과 수요가 예상된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엄청난 지금 수요를 예상하고 있고요. 리사수 언니께서도 모든 CPU가 동일하지 않다. CPU가 이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로 쓰인다. 범용 작업에 쓰이는 CPU뿐만 아니라 헤드노드에 쓰이는 맨 앞에 있다는 겁니다. 헤드노드에 쓰이는 거, 그다음에 에이전틱 AI 작업에 쓰이는 이런 다양한 CPU들. 그러니까 이제 CPU가 범용 CPU, 우리가 쓰는 일반 소비자용 CPU가 아니라는 거죠. 맞춤형 CPU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무궁무진한 CPU 시장의 성장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자, 그래서 CPU를 활용한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AMD의 에픽 브랜드죠. 에픽 브랜드로 지금 나가고 있는 CPU. 이게 과거랑 현재는 범용 데이터 센터 제품에서 미래에는 어떻게 바뀌냐? 어플리케이션에 특화된 에픽으로 바뀌어서 저렇게 클라우드 컴퓨팅 최적화, AI 및 머신러닝 가속, 고성능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엣지 컴퓨팅 및 IoT에 쓰이는 에픽 브랜드로 지금 다양화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저런 지금 범용 CPU 시장, 옛날에는 그럼 이제 CPU의 어떤 그 시장의 사이클에 따라 움직였는데 지금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이 흐름이 여기 덮쳐버린 겁니다. 이 CPU가. 지금 뭐 다 얘기 나오고 있는 게 그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 일반적인 사이클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물결이 닥쳐버렸다.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CPU, GPU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하고 있는 HBM, 뭐 D램, 뭐 낸드 플래시 이 메모리 반도체 쪽도 그런데 일반적인 사이클을 넘어서는 거대한 파도 사이클이 지금 와버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전에 어떤 반도체 사이클 때 나타나던 그런 주가 흐름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MD가 맞춤형 CPU 시대에 선점에 나선 모습입니다. 특히나 리사소 CEO가 AI 인프라 수요 엄청나다라고 하면서 이 다양화된 데이터 센터 CPU의 미래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18% 급등이 나온 AMD였고요. 월가의 목표 주가까지는 얼마나 남았을지, 컨센서스는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해지는데 연이어서 한번 쭉 볼까요? 네, 어제 18.64% 급등하면서 정말 탁월하게 지금 올랐죠. 다른 거에 비해서. 자, 지금 재무제표도 좋고요. 과거 실적과 미래 실적이 다 좋습니다. AMD가 실적이 아주 탄탄한 기업이고요. 주가는 정말 놀라울 걸 넘어서 가지고 아름답습니다. 저건 진짜. 네. 차트가 저런 식의 차트가 그렇네요. 이건 지금 갭 상승도 저 갭이 저거는 여러분들 장대 높이 뛰기에서 그 정도 띠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과 21선을 저렇게 넘어버렸습니다. 그냥 위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로켓포를 쏘아 올리는 지금 상태죠. 자, 그리고 지금 실적도 매출액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2025년도 2분기 비해가지고 2026년도 2분기까지 지금 매출액 막대 그래프 자체가 각도가 너무 가팔라요 지금. 17개 분기 중에 16개 분기에서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월 6일이죠. 5월 6일 수요일 오전 5시 15분 현지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이죠. 자, 9.9 빌리언 달러 매출 예상이었는데 10.25 빌리언 달러 나와서 3.57% 매출 어닝 상회 나왔고요. EPS는 1.25달러 예상이었는데 1.37로 9.60 거의 10% 이상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실적이 아주 좋죠. 자, 그리고 35개 의견 중에서 27개의 의견 바이가 나와 있고요. 431.74 달러인데 자, 지금 2.66%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도달된 상태죠. 네. 이렇게 되면 목표 주가를 이제 450달러 이상, 500달러도 불러야겠죠. 왜냐하면 의견 자체가 지금 스트롱 바이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AMD가 갭 상승을 한 아까 모습을 보이셨는데 저 갭이 하루 이틀, 3일 정도 계속 유지가 된 상태라면은 위로 더 탄력을 받아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월가의 목표 주가까지 얼마 남지 않은 AMD입니다. 목표 주가 상향과 투자 의견 상향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맞춤형 CPU를 통해서 AI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는 AMD. 우리 시장에서는 AI 서버나 데이터 센터 쪽으로도 좀 굿 시그널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만나보시죠.
반도체 불장 속에서 엔비디아 얘기도 오늘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광통신 장비 업체 코닝과 AI 데이터 센터 광학기술 협력을 발표했는데요. 코닝의 급등도 있었지만 엔비디아 5% 넘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시총은 5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이야기 바로 시작해보죠. 네, 엔비디아도 이제 도망가야겠죠. 구글이 어느덧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코닝과 미국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광학기술 협력 발표를 했는데, 자,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텔 AMD의 CPU가 더욱더 중요도가 다시 올라가면서 GPU가 약간 다시 한번 또 뭐 이렇게 천군 백군 싸움처럼 시속 게임에서 또 지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엔비디아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칩의 성능, GPU의 칩의 성능을 높이는 그 부분에서 칩의 성능만 높이면 안 되겠는데 이게 통신이 원활하지 못하면 칩의 성능을 아무리 높여봤자 다 발휘를 못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는 뭐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 업체들과 협업을 발표하고 여러 업체들에게 지분 투자를 하고 지금 인수를 하고 이러고 있죠. 그중에 코닝도 하나입니다. 지금 세계의 신규 공장 건설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 광학 제품, 그러니까 빛 광자죠. 요즘에 많이 나오는 바로 네. 그겁니다. 광을 이용해야겠다.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그전에는 뭐를 이용했을까? 구리를 이용했겠죠. 저희 광학기술을 이용하면 저런 장점이 있습니다. 초고속 데이터 전송 지원, 데이터 대역폭 확기적 향상, 신호 손실 최소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코닝과 협업을 하는데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그다음에 텍사스 지역 여기에 지금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소 3,000명의 신규 고용이 지금 예상된다고 하네요. 네. 자, AI한테 왜 상호 연결이 중요할까? 왜 GPU의 성능만 높이는 그때대로 하면 안 되나? 젠슨성 회장이 맨날 나와가지고 우리 거 좋다고 하는데 그때 최고였잖아요. 근데 왜 이제 그게 한계에 봉착을 했는가? 아무리 GPU가 성능이 뛰어난 게 저게 모여 있어도 서로 뛰어나다고 잘난 척하다가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은 망하는 거죠, 사람처럼. 그러다 보니까 상호 연결이 중요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칩과 칩 간, 그다음에 렉 간. 렉이라는 건 이거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위에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면 교통이 마비되겠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수준,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상호 연결의 중요성이 있어야만 저 칩의 성능이 발휘가 된다.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코닝의 기술입니다. 바로 저 구리에서 유리, 광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리는 대역폭이 제한되어 있고요. 높은 전력 소비에 열까지 엄청나게 발생되기 때문에 냉각 기술을 더욱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기가 비효율적으로 쓰이겠죠. 근데 이제 광섬유를 쓰게 되면은 초고속, 광대역, 저전력 고효율, 낮은 신호 손실 이런 것들로 구리 케이블의 단점을 다 커버를 쳐줍니다. 자, 그래서 공동 패키징 광학, 영어로 CPO라고 하죠. 이거의 핵심은 칩과 광엔진의 밀접한 통합입니다. 그래서 이전 방식은 외부로 연결했는데 CPO 방식은 근거리 광학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이렇게 됩니다. AI 및 고성능 컴퓨팅 성능을 극대화하고 전력 효율성 획기적 개선, 시스템 확장성 증대, 미래 데이터 센터 구축 가속화.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최근에 파트너십을 그렇게 강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젠슨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AI는 우리 시대 가장 거대한 인프라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젠슨성은 이제 인프라로 간 거예요. 뭐 인텔 AMD CPU가 뭐 지금 각광을 받는다고 해서 젠슨성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건 당연한 어떤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고 자기는 이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전체적으로. 엔비디아와 코닝이 하는 게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하는 기반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해놨죠. 결국에 광통신과 컴퓨팅의 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AI 인프라의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를 하기 위해서는 꼭 이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는 그래서 결국 뭘 하려고 하느냐? 풀스택. 우리가 게임에서 뭐 풀스택을 갖추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엔비디아가 꿈꾸는 지금 시스템입니다. 강력한 하드웨어, 자신이 갖춘 강력한 하드웨어에다가 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려면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풀스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지금 시스템을 통해서 대규모 AI를 운영하는 이 지금 상황을 꿈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 AI 시대의 핵심은 칩 성능을 넘어서요. 이제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느냐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건데 광학 기술로 AI 인프라를 혁신해가는 엔비디아입니다. 간밤에 5%대 급등이 나오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시총이 5조 달러를 돌파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엔비디아도 상승을 했고요. 구글도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굉장히 아름다운 추격전이 펼쳐지고 있고요. AMD랑 비슷하네요. 이쪽 아래쪽이 강하죠. 재무제표가 좋고 과거 실적, 미래 실적이 좋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여기서 이제 점프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최고가를 가려면 저 220달러를 가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지금 무릎을 구부린 다음에 다시 뛰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엔비디아도 뭐 엄청나죠. 저 막대 그래프가 저게 거의 무슨 X게임 올라가는 듯한 그래프입니다. 17개 분기에서 얘도 지금 16개 분기인가요? 어닝 서프라이즈고요. 지금 2026년도 2월 26일 날 나와 있는 게 이 매출액이 3.38% 어닝 상회했고요. EPS는 8% 어닝 상회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4.38달러. 자, 이거는 꽤 목표 주가가 남았죠. 32%가량 남아있는 상태고요. 스트롱 바이입니다. 무려 41개 기업 중에서 40개 바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강력 매수 의견입니다. 엔비디아의 탄력이 예전만큼 못하다 이럴 수도 있지만 엔비디아가 그만큼 에너지를 비축해놨다. 이게 더 무서워요, 저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하면은 지수는 더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코닝과 대규모 광섬유 협력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광통신 장비 업체죠. 코닝도 함께 엔비디아처럼 급등을 한 모습인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AI 광통신 테마 관련한 종목 쪽으로 굿시그널 한번 기대해 보시죠.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히든 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신에서 소개된 한국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갈 텐데요.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어제 한국 증시 보셨나요? 예, 뭐 저도 뭐 개장하면서 제가 눈을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코스피 7,000원이 돌파할 줄 알았지만 단숨에 뭐 7,020도 아니고 7,400, 500으로 찍으면서 엄청난 이제 수치를 분기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 매번 다뤄주고 계신데 실적도 너무 좋고 주가도 좋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첫 번째 뉴스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나요? 예. 어저께 코스피가 7,000원을 갖다 돌파했는데 동시에 이제 개별 종목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분기점에 대한 중요한 사건인데 해당 사건을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기사 가지고 오셨습니다. AI 열풍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다. AI 유포리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가 상승 탄력을 받았던 이유는 아마 뭐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겠죠?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AI 열풍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1조 달러가 사실 어느 정도 수치인지를 갖다가 다른 기업으로 비교해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아시아 기업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의 TSMC가 있습니다. TSMC는 이제 대만의 각권지수, 대만 본토랑 미국의 ADR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 살펴보면 이제 대만 각권지수에 올라간 종목의 시총이 1조 8,500억 달러. 그 다음에 그 ADR, 뉴욕 증시에 상장된 ADR은 1조 8,300억 달러. 합치면 3조 6천억 달러니까 엄청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TSMC가 이제 아시아 증시로는 1위 기업이고, 그다음에 아람코가 2등이었고, 어저께 삼성전자가 이제 엄청난 상승을 기록하면서 최초로 1조 달러 돌파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1조 달러라는 건 참 이게 그 약간 모순된 상황도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환율이 1,200원 정도가 적정 수치라고 보는데 1,400원 올라가든 1,500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500원이 올라갔을 때 생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그만큼 폭증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삼성전자의 시총을 갖다 환산할 때는 그 원화 베이스를 일단 괜찮죠. 달러 베이스를 환산할 때는 손해를 본 것이 있습니다. 손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1조 달러 돌파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환율이 정상화된다면 환율이 아까 봤을 때 1,200원 정도 내려간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앉았어도 시총에 대한 상승을 갖다가 그대로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조 달러 돌파했다는 것은 그만큼 아람코라는 건 뭐 석유 기업, 정유 기업이니까 예외적으로 친다면 사실 TSMC 외에는 제외는 두 번째다. 일본 기업도 없습니다. 그런 점 삼성전자 얼마나 어저께 대단한 분기점을 기록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삼성전자가 사실 국민주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람코, TSMC에 이어서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1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의미가 이제 정확하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뭐 외국인들이 더 자금을 싸들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뭐 하나 분기점을 찍으면 1999년과 2000년 사이는 1년밖에 없지만 2000년이 딱 됐을 때 뉴 밀리언이라는 엄청난 어떤 우리가 이제 새로운 분기점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삼성전자가 1조 달러 돌파했을 때 1조 달러 돌파하기 이전과 1조 달러 돌파한 삼성전자가 그냥 단순히 기분 하나 좋으냐 이런 것이 아니고 1조 달러 돌파하게 되면 전 세계 큰 손들이 가급적 이게 기계적으로 패시브 자금을 갖다가 자기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1조 달러 돌파한 그 빅테크들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지금도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외국인들에게 많은 어떤 그 환원을 받으면서 자금이 유입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무차별적으로 많이 기계적 매도를 하면서 그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현격하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저께도 보면은 삼성전자 1조 달러 돌파하는 주역이 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외국인들 지분이 확 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패시브 자금도 유입이 되고 두 번째는 그냥 어디 외국에 나갔을 때 삼성전자다 외국 금융기관 얘기했을 때 너네 시총 1조 달러다 넘는다는 것을 서로 대화 간에 인지하게 되면은 그럼 삼성전자의 인지도와 대외적인 신뢰도 같이 높아집니다. 이 높아진 여파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삼성전자가 M&A를 할 때, M&A를 하면 당연히 자금을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현금을 줄 수도 있지만, 야, 우리의 그 주식을 갖다가 스왑을 하자라고 했을 때 해당 그 회사 입장에서는 야, 너네가 얼마 정도의 시총인데 너네 자금으로 너네 주식을 우리 주겠다는 거야? 라고 해서 거부할 수 있지만 1조 달러가 되면 그래, 너네 자금을 우리가 가져왔을 때
가져왔던 자금의 삼성전자의 주식으로 대신 받았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간다면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충분히 안정이 되죠. 왜냐하면 1조 달러 정도 되면은 유동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M&A 효과도 사실 동시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1조 달러를 갖다가 올라서게 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제 가진 이점이 생긴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좀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를 했고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삼성전자가 M&A를 하게 된다면은 지금 뭐 현금으로 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상황 속에서 주식으로 수합을 하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또 AI 쪽으로 워낙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M&A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될 텐데 삼성전자가 패를 하나 더 쥐게 됐다라고 또 생각이 들고 다만 또 시장이 이렇게 좋은 만큼 악재 리스크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현재? 예, 노조가 파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몇 번 저희 코너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근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예전과는 다른 기업이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시절에도 2000년을 갖다 넘어서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기업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이건희 회장이 당시 어떤 조치를 내렸냐면 임원들에게 세계적인 유수의 기업들과 비교해도 모자람이 없는 임원들의 보수를 책정해 줘라. 그래서 뭐 당시에 뭐 삼성전자 대표적인 CEO들이 뭐 100억, 200억씩 받아갔습니다. 그런 동일하게 이제는 삼성전자 1조 달러를 돌파했을 정도로 그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부분이 주도하긴 했지만 영업이익이 뭐 200조가 넘게 된다면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노조들에게 협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제 하이닉스가 사실은 영업이익 10%를 나눠주기로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 부분을 갖다 수용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무엇이냐? 삼성전자 아직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이닉스 넘어왔습니다. 삼성전자 이직률이 10%라는 거 저도 좀 충격적이었는데 물론 이직했던 모든 분들이 하이닉스나 마이크 넘어간 건 아니겠지만 어쩐 삼성전자가 이직률이 10%라는 건 상당히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예전과 동일한 어떠한 경영 정책을 고수한다면 하이닉스로 가라고 내모는 생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면 유출을 막아야 된다면 그 노사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바꾼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정 이상 10%까지는 아니어도 한 8%나 10% 정도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노조 파업을 잠재우면서 이건희 회장 시절에 있었던 임원에 대해서 몇백억의 성과보수를 줬던 삼성전자가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네. 노조에게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주가 전망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주가 전망이 아닐까 싶은데 주가는 좀 어떻게 각각의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예. 제가 어저께 파이스타임트를 어저께도 제가 이제 그 하이닉스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국 기본적으로 어제 삼성전자 주가를 떠받치된 거는 외국인 자금들이 쉽게 이제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터널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터널이 생긴 걸 갖다가 뭐랑 비교되냐? 그게 마이크론과 비교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과 같은 삼성전자인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은 어쨌건 디램 분야 3등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평가되는데 저평가된 부분이 새로운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살 수 있는 터널이 생긴다면 마이크론과 그 PER과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점도 이제 FT가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FT가 현재 삼성전자의 그 12개월 선행 그 영업이익을 갖다가 받아들인다면 선행 영업이익은 1년치를 갖다 미리 땡겨와서 이제 받아들인다면 12개월 PER이 6.6배인데 좀 더 높아질까요? 주가 어제 올라갔으니까요. TSMC는 25배. TSMC 25배는 이제 무엇이 있냐? ADR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론 10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해봐도 여전히 삼성전자가 주가도 올라갈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또 하나 TSMC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3조 6천억 달러의 어떤 엄청난 이제 그 광풍을 갖다 일으킨 배경에는 ADR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ADR을 갖다 한다면 경쟁사인 하이닉스가 ADR을 하겠다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수익이 높아졌는데 삼성전자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삼성전자 ADR을 추진하는 즉시 삼성전자 주가는 한 번 더 올라가 여겨진다 해서 삼성전자 경영진이 ADR을 추진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기사로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 소식 함께 짚고 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안에 사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ADR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데요. 다만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노조 리스크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 굉장히 깐깐합니다. 아몰딩스가 아마 대표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몰딩스가 장 마감 이후에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도 주가 시간에서 두 자릿수 상승 탄력을 보였다가 금세 또 떨어졌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약간 실적이 좀 달랐는데 시장에서는 이제는 하나하나 굉장히 깐깐하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하루하루 흐름으로는 이러한 리스크 한 번씩 반영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꼭 챙겨가 보실 그러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두 번째 이슈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네, 로이터가 역시 동일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최근에 사장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로이터가 짚었는데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좀 여러분들에게 그 삼성전자의 그 TV 사업 부분에 용소구 사장을 전격 경질시키고 이원진 사장을 바꿨는데 삼성전자 전체 매출이나 주가에는 큰 요소는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가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거버넌스 차원에서 짚어봐야 될 차원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최근에 이 뉴스를 또 가지고 오셨잖아요. 이제 TV 사업 쪽을 삼성전자가 철수를 한다, 중국 내에서 그 부분은 짚고 왔었는데 로이터 통신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키워드는 이겁니다. 이례적인 인사 단행. 원래 삼성전자가 12월쯤에 이제 인사를 단행을 하고 지난해 보니까는 11월에 단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5월이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좀 시기가 다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기 인사는 12월이고 사실은 이것도 잠깐 어폐가 아닌데 어폐가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CEO 같은 대표 임원을 바꿀 때는 이사회를 거쳐서 주총에 승인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삼성그룹은 그룹이라는 차원에서 12월 초에 인사를 내버리면 삼성전자를 기존 인사를 내면 삼성전자에 있던 임원이 갑자기 계열사 사장으로 가고 이게 비슷하다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해당 계열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삼성전자나 삼성 후자가 있다는 그 비아냥 것에서 마음이 안 좋은데 갑자기 삼성전자 임원이 자기 회사 삼성카드 대표이사로 온 적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임원이. 이런 것들은 사실 삼성그룹 전체를 안 좋긴 한데 어쩌면 삼성그룹이 예전과 보였던 구태여는 모습을 여전히 이제 보여주는데 이번 인사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월 초에 했던 구태여는 인사조차도 안 좋은데 이번에 갑자기 전격적으로 그 5월에 인사를 내봤습니다. 5월에 인사를 냈다는 것이 되게 이례적이고 시급하다 볼 수 있는데 비슷한 사례가 언제 있었냐면은 삼성전자가 HBM 사태를 말미암아서 한이세에게 엄청난 굴욕을 맛보고 있을 때 당시 DS 사업 분야였던 반도체 사업 담당했던 경기현 대표를 전격 경질하고 지금의 전영현 부회장이 다시 삼성 에이스타이였던 전영현 부회장 다시 데려옵니다. 전영현 부회장은 원래 삼성전자 사람인데 삼성 에이스타이를 보냈었거든요. 이렇게 전격적으로 바꿨을 정도로 HBM 사태가 상당히 긴박하다는 것이 당시의 시장에서 알려준 시그널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인사의 조치는 무엇이냐? 결국 좀 전에 말씀드렸고 저희 코너에 팔로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중국에 있는 가전 부분을 갖다가 철수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현지 기업들 경쟁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가전 부문에 대해서 결국 이제 바꾸려는 중요한 조치에 대한 시그널로 용소호 사장을 전격 경질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번에 인사를 단행을 한 게 어떤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변화를 시킨 걸까요? 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결국 중국 가전 부분을 철수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삼성전자 내부에서 가전 사업부를 갖다가 모든 사업부를 다 OEM으로 바꾸겠다고 제가 지금 로이터에 나오지 않고 제가 별도로 취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OEM 방식 전환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에게 여러 가지로 이제 제품을 공급하고 있던 회사 입장에서는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과 증시에 끼칠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전 부분을 철수한 동시에 모든 제품을 OEM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OEM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용소호 사장 체제에서 충분합니다. 하지만 굳이 용소호 사장을 바꾸면서까지 이제 그 OEM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용소호 사장을 내리면서 삼성전자에 있던 임원들에게 경쟁을 올리겠다. 삼성전자가 지금 엄청난 천문학적 이유로 말미암아서 임원들에게도 돈잔치를 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임원들 기강이 해이해진 상황에서 이 부분을 다 삼성전자가 수뇌부가 다시 한번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시그널을 임원에게 줬다. 임원에게 줬다는 건 삼성전자 가전사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전 사업부에다가 시그널을 준 동시에 해당 뉴스를 갖다가 삼성그룹 전체 임원들에게 다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삼성그룹 전체 임원들에게 우리 잘못하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짐 싸서 갈 수 있겠다라는 경종을 울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5월에 한 이유겠죠, 아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좀
5월에 이렇게 인사를 단행한 부분이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또 회사 사내 내부 안에서는 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 반대로는 좀 약간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아쉬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삼성전자 여전히 구태의연한 어떤 인사와 거버넌스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용석호 사장은 대표이사가 아니고 등기이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삼성전자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를 거쳤다면 삼성전자 공시했을 텐데 공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 수뇌부라면 결국 뭐 이재용 회장이죠. 이재용 회장 전격적으로 그 용석호 사장을 바꾸고 이원진 사장, 구글 출신의 이원진 사장을 바꿨다는 것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1인이 독단적으로 이제 이걸 결정해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 내렸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예전에 제왕적인 의사결정을 갖다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제왕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빠른 의사소통, 신속한 결정도 좋은 점이 있지만 하지만 애플로 대변되는 애플은 철저하게 이사회 중심으로 미국은 철저하게 이사회 중심으로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사회 중심이 아닌 1인이 갖다 결정했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습니다. 나쁜 점의 대표적인 게 바로 HBM 사태였습니다. HBM 사태로 말미암아서 경기현 대표를 경질했지만 사실 경기현 대표는 HBM 사태에서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HBM 사태 당시 경기 대표가 대표이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 사태가 이사회 중심이었다면 그런 유사한 사례는 없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에서 이번 용석호 사장의 경제에서 안 좋은 점은 무엇이냐? 여전히 이사회 중심이 집단 지성으로 말미암아서 중요한 의사결정하지 않는 1인이 결정을 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삼성전자 또 다른 지금 반도체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천문학적 영업이 천문학적인 주가를 1조 달러 돌파했지만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삽시간에 몰락할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을 갖다가 우리에게 내비친다. 이 점은 사실은 되게 안 좋은 대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쓴소리를 해주시는 또 조우진 대표님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TV 사업부 안에서 가전 사업부 안에서 인사를 단행을 했고, 이게 한 3년 전에 HBM 때 인사 단행을 보는 것 같습니다.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사회 어떠한 결정 없이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앞서서 만나보고 왔던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글로벌 기업에게는 조금 안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조우진 대표님의 의견 함께 듣고 왔고, 다만 일단은 삼성전자의 어떤 변화가 좀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러한 인사를 통해서 좀 더 나은 기업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5월 7일 이제 목요일입니다. 네, 어제는 뭐 또 한 번의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 7,000선을 넘어서서 장중에 7,400선, 7,426인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7,400선도 넘었고 종가는 7,384 이렇게 마감이 돼서 7,384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만 장이 6.4% 급등을 했고요. 장중에 7%대를 넘기도 했었습니다.
장중에 뭐 예를 들어 7%까지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이게 거의 뭐그 장중 최고가가 거의 종가에 뭐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제 장은 초반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거의 끝날 때까지 정규장 기준으로 끝날 때까지 거의 그 기세를 줄이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결국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7,384. 이게 사실 이렇게 이벤트를 벌일만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제목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시총이 이제 6,060조, 6,058조, 6,060조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시총 기준으로 글로벌 이제 8위까지 우리 시장에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좀 됐다라는 거고요. 이 기사는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한 건데 이제 우리가 S&P 500을 앞섰다, 앞질렀다, 이런 얘기. 2016년 이후 12여 년 만에 처음이다. 시총 기준으로 지수 이렇게 올랐다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올 들어서 이 표는 이제 올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표 지수 상승률인데 코스피가 75%가 올랐죠. 튀르키예 29%. 튀르키예는 둘째치고. 일본이 이제 많이 오르고 있다. 니케이 지수가 5만 원을 돌파 등등 이런 얘기 나와도 오른 지수 폭이 18% 정도입니다. 대만이 좀 더 올랐을 거고, 근데 대만이 좀 여기에 좀 안 들어있는 거 보니까 대만은 전체적으로는 또 우리만큼 오르지 못했던 모양이고요. 어쨌든 우리 시장이 이렇게 작년에도 60%가 넘게 올랐고 올해는 지금 현재 분위기는 더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작년에 코스피가 그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60%가 넘게 오르고 난 다음에 올해는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움직이겠다. 사실 대부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드린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작년보다 더 간다는 얘기죠. 지수가. 코스피가 그럼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현재 기준만 유지해도 7,000선대 좀 초반이거든요.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외 IB들이 좀 잇따라서 7,500, 8,000, 8,500까지 지금 JP 모건이었나요? 8,500까지 좀 질러놓은 상황인데 우리도 지금 7,500, 8,000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고 일부 증권사 센터장은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만 얘기들을 이제 시작하더군요. 올해 만에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올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8,000선도 얼마든지 찍을 수 있는 그런 기세다. 분명히 또 쉬겠죠. 지난번 3월처럼. 3월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수가 20% 정도 빠지지 않았습니까? 일시에. 불과 한 이틀 사이에 이렇게 빠졌었죠. 그런 또 조정이 또 있겠죠. 있을 텐데 글쎄요. 우리가 또 이번 3월에 한번 또 학습을 해봐서 만약에 또 그런 뭔가 일 때문에 조정이 그렇게 또 한 20% 이상 했을 때 과연 또 패닉에 빠져서 던지고 막 다 빠져 또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요. AI 쪽에 어떤 자본 지출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고 반도체 수출도 그렇고 사실 그렇게 AI 그 대규모 투자의 가장 큰 수혜가 현재로서는 역시 반도체 즉 메모리 쪽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시장이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크게 뒤로 밀릴 갑자기 이를테면 기세가 확 꺾일 이런 상황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물론 이런 얘기 나올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긴장을 완전히 늦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의 시장의 이런 기세를 또 너무 또 이렇게 불안한 눈만 볼 필요는 없다. 좀 즐길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세 번째 얘기는 수급 얘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입니다. 어제 외국인이 보시죠, 표. 8조 2,850억 원. 이게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5주 정도 되는 겁니다. 8조 한 3천억 가까이를 샀고요. 기관도 3조 2천억 정도 사고 이제 개인은 이제 당연히 대규모로 좀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3월과 딱 거꾸로입니다. 물론 아직 이제 5월 초기는 합니다만 3월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35조 정도 팔았고 또 개인이 또 그만큼 샀죠. 사실 지난 3월에 장이 그렇게 밀려날 때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건 개인이었습니다. 단순히 개별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ETF 매수를 통한 이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 부문 이 두 결국은 다 개인의 자금이 들어와서 좀 시장을 안전판 역할을 했던 거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개인이 이제 어느 정도 사서 받쳐놓고 난 다음에 저가에 산 거죠. 지금 장이 또 그 사이에 이렇게 또 급등을 하면서 또 개인들이 또 좀 이익 실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일단 사고 있는 기세를 보면
지난 월요일과 어제 이틀 동안 이번 주 들어 2거래일 동안 거의 6조 원을 샀거든요. 물론 좀 더 봐야죠. 계속 보긴 봐야 되는데 이런 기세라면 또 1월, 2월 달째 또 작년 9월, 10월 때처럼 또 외국인 주도의 또 급등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또 차익 실현을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되겠죠. 그러다가 또 외국인이 뭐 또 그렇게 또 계속 살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또 개인이 좀 기다리고 있다가 또 기회가 올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또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요한 건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귀환을 했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쓰는 기사들을 이렇게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시간이 며칠 안 됐고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귀환을 하려면 뭐 지금 이제 이틀 하루에 3조 가까이씩 이틀을 좀 산 거라 이런 게 뭐 한 4조, 5조 이런 것들이 한두 번 더 나와줘야지 외국인이 이제 귀환을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그런 기대감을 가질 법한 거는 이번에 이제 특히 이제 증권주들이 급등했던 이유가 외국인 통합 계좌가 좀 이제 곧 열린다 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증권하고 키움증권하고 큰 폭으로 올랐는데 결국 이렇게 외국의 특히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게 좀 편해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 그러면 이제 외국 개미들도 한국 시장 이제 그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것도 이제 그들한테는 서학 개미가 되겠죠. 그런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개인 단위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온전히 열린다고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우리한테는 수급적으로 어떤 또 바탕이 좀 돼줄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어서 외국인의 이 순매수 이 기조는 조금 더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갖고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ETF가 밀어올린 7,000p 시대라는 거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거래 대금의 절반이 ETF입니다. 그만큼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ETF 순자산 총액이 지금 440조, 올 1월에 300조 살짝 넘은 걸 시작으로 하면 지금 넉 달 사이에 지금 140조가 늘어난 거죠. 40%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이 이 ETF를 사고 그다음에 운용사들이 그 ETF로 들어온 자금을 가지고 이제 기초자산을 사니까 이제 그게 또 시장에 이제 어떤 수급 기반이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외국인에다 지금은 이제 3월 달에는 개인이 샀다면 좀 4월 달, 5월 달에는 이제 외국인과 그다음에 개인이 ETF를 통한 이 순매수장 이 두 수급이 지금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표도 지금 뭐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 거는요. 이제 뜨겁죠. 뜨거우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약간 이제 긴장감을 절대 놓치서는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공포지수, V코스피라고 그러죠. 공포지수가 사실은 많이 올랐습니다. 60까지 좀 올랐고 물론 뭐 지난번에 2월 달 그때 급등했던 것보다는 아직은 그 수준까지는 아닙니다만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장에서 긴장감을 계속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매도 자금 지금 또 역시 사상 최고치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투자 경고 종목들이 좀 크게 늘어났습니다. 최근 한 달간 31건이 늘어난 거니까 거의 한 60% 정도가 늘어났다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 과열 분위기도 있습니다. 있긴 합니다만 시장은 사실 앞서 보신 것처럼 뭐 거의 뭐 신경 안 쓰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언제 또 쉬어갈 때가 오겠죠. 그 부분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휩쓸려 다니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놓쳤으면 기다렸다가 다음 기회를 누리는 얼마든지 기회는 온다. 이 부분이 요즘 시장을 보면서 좀 되새겨지는 그런 생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이 2% 넘게 오른 가운데 우리 시장 코스피 7,300선을 돌파했습니다. 8,000표 시대 정말 얼마 남지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은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수급과 업종의 흐름, 그리고 코스닥의 반등 가능성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먼저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 미국과 이란 협상 합의가 임박했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종전 기대감이 상당히 커진 시장이었어요. 또 AMD가 쏘아올린 공이라고 할까요? 네. 반도체주 쪽으로도 급등세가 강하게 나왔는데 전체 흐름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제 이제 AMD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18% 넘게 지금 급등세가 네. 나타났고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을 좀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제는 그 고용시장 둔화 조짐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 간의 그 종전 기대감이 워낙 컸고 그러면서 유가가 급락은 나왔고 AMD를 비롯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그 실적 호조를 이모해서 이제 그 나스닥이 한 2% 넘게 이제 오르는 그런 그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일단은 그 반도체 및 그런 대형 기술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 특히 이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옵션 수급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옵션 수급이 콜옵션과 연계된 종목들은 확실히 어저께 더 강세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5.77% 상승이 나왔고 그 가장 큰 상승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이죠. 그리고 유가가 네. 급락하고 금리도 하락했다는 게 그게 확실히 시장을 네, 네. 이끌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종전 타결 가능성에 그 언급이 나왔고요. 이런 외무부에서도 그 양해각서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죠. 또 이제 뭐 핵농축 그 중단 그리고 제재 해제 등의 14개 조항들이 공개가 되면서 시장에 이제 그 종전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또 이제 미국의 특히 이제 고유가로 인한 그 소비 위축 우려라든가 이란의 경제적 타격 이런 그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합의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일단은 그런 그 고유가를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좀 묻어났고 또 WTI가 거의 7%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이제 국제금리도 같이 그 떨어졌다는 거는 이것만 봐도 그 시장이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인이 됐고요. 어제 고용 시장 같은 경우도 그 ADP 민간 고용 수치가 그 10만 그 9천 건으로 시장 예상치 12만 건을 하회를 했는데 네. 재직자의 그 임금 상승률도 하향되면서 다소 이제 그 고용 시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이제 그 어제 같은 경우는 간밤에는 경제 지표보다도 그 종전 기대감이 그 종전 기대감과 또 기업의 실적 이 두 가지가 더 크게 반응하면서 어떤 그 경제 지표, 고용 지표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근 시장이 뭐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경제 지표의 영향은 좀 상당히 제한적으로 받는 분위기라는 느낌이 저도 들고요. 뭐 유가도 안정됐고 반도체 실적 개선 쪽에 더 무게를 두면서 좀 강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이야기 해봐야 될 텐데 연휴가 끝나고 돌아오자마자 뭐 꿈의 7,000피를 넘어선 데 이어서 뭐 7,300, 어제 400선까지 찍었어요. 곧 8,000피 시대가 열리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시장을 끌어가는 이 핵심 동력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누가 뭐래도 뭐 반도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 이제 그 코스피가 7,384, 뭐 7,400을 앞둔 상황인데 네. 오늘 또 추가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8,000피도 뭐 그 멀지 않은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네. 그 하루 거래 대금이 52조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고요. 삼성전자 단일 종목 거래 대금이 20조가 넘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이게 이제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이 나타났고요. 네. 외국인의 그 기록적인 반도체 블랙홀 그 수급 그 매수세가 컸는데 일단 마이크론이 신용 등급이 상향이 나왔고 AMD 호실적 말씀드렸고요. 네. 그 ALM도 그 실적 발표하면서 시간에만 11%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상당한 훈풍과 또 애플의 그 파운드리 그 다변화, 그 삼성과 인텔 쪽에 의뢰를 했다, 뭐 도움을 청했다 이런 그 네네.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대규모로 그 담으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냈고 7,300을 코스피가 뚫었음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선행 PER이 현재 7.18배 수준입니다. 8배가 아직 안 돼요. 네. 7배 초반이라서 이는 이제 기업의 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다는 거고요. 여전히 이제 밸류 자체는 이제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고 그럼으로써 지수 하방을 계속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환율이 1,440원대로 또 내려왔거든요. 급락을 해서 이런 그러니까 가장 불안 사태가
그 미국과 이란 간의 이제 그 전쟁 이슈였는데 그 MOU 합의 임박이라든가 휴전 국면에 들어가면서 환율도 떨어지면서 이게 환율이 방향성이 중요한데 계속 떨어질 거라는 방향성을 나타내면 외국인들이 수급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그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대형주의 쏠림이 심했죠. 왜냐면은 그 코스피가 거의 뭐 7% 이상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코스닥까지 합치면 하락 보수가 또 3배, 4배 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대형주로 쏠림이 심했다는 거고요. 어제 코스피가 정확히 이제 종가 기준으로 6.45% 올랐고 이게 이제 상승 종목 수가 좀 너무 적었다는 게 이제 쏠림이 극단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네. 0.29% 하락했는데, 그러니까 대형 반도체로서의 극단적 유동성 쏠림으로 인해서 빈익빈 그 부익부 그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어제 이제 제가 좀 들은 바로는 뭐 일부 그 여의도 펀드 매니저들이 뭐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 종목들 막 손절해서 뭐 삼성전자 그 반도체 막 글로 다 옮겨 갈아탔다. 그러니까 어제 장 후반에 반도체 소부장 갑자기 빠지고 삼성전자 더 친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다만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라든가 SK하니까 아무리 싸더라도 이게 단기 과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관점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과매수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 RSI 그 지표가 각각 75.5, 83.7이고 그 SK하이닉스는 DMI랑 ADR 지표가 그 ADR은 70이 넘어갔고요. 그 DMI 플러스 지표가 60을 넘어가면은 완전 과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는 좀 과매수 구간과 그 과열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따라붙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급하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이 어쨌든 오늘 계속 홀딩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네. 왜냐면 펀드멘트를 견고하고 또 하나 문제가 반도체를 팔아서 마땅한 대안이 없어요, 지금요. 그게 고민입니까? 좀 줄이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한데 네네. 이걸 팔아서 뭐 사지? 또 현금을 또 너무 많이 들고 있으면 그게 또 리스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가전은 가는데 따라볼 때 그 단기 차익 매물에 의한 그 조정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주시면 되겠고, 저도 만약에 비중이 좀 많다, 뭐 50, 포트 비중의 반도체 50%, 60% 이렇게 된다 하면은 뭐 전체 물량의 한 10분의 1 정도를 조금씩은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계속 줄여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이제 물량을 다 들고 와서 최고점에 다 팔려고 그러면은 꺾이면 못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조금씩 비중 조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덜 올라간 섹터로 약간의 그 포트 조정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이제 반도체를 다 파는 게 아니라 물량이 많을 경우 일부 정도의 그런 이제 유연한 그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이제 5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비중 90%, 현금 비중 10% 정도를 좀 제한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다 팔 건 아니지만 지금 따라붙는 건 조심하자.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뭐 좀 정리를 해보면 외국인의 반도체 블랙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뭐 저평가 매력도 있다 보니까 코스피 상승장 계속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내렸지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대형주 쏠림 현상은 매수 관점에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말고 또 마땅한 대안도 없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뭐 최근 외국인들의 국내 반도체 대형주 정말 강하게 사들이고 있잖아요. 뭐 수급 이상의 구조적인 변화로도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그렇게 봐야겠죠. 투톱 전략은 또 어떻게 계속 세워가야 될지 좀 여쭤볼게요.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할 때 그 세론 견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견디겠다를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런 전략들을 실행하고 있고요. 그 글로벌 AI 자본 지출이 테크에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그러니까 전쟁 여파라든가 인플레이션 부담감으로 인해서 다른 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투자가 축소되는 반면에 그 미국 내 자본 지출이 대부분 그런 테크에 집중되고 있고 AMD라든가 그 슈퍼마이크로 같은 경우에 그 강력하게 가이던스가 이를 이제 상당히 증명하고 있고, 그 기존에 이제 뭐 HBM이라든가 낸드 이런 거를 넘어서 지금 향후에 이제 뭐 LPDDR6라든가 최근에 SK하이닉스가 발표한 소캠2 이런 이제 차세대 반도체 규격에도 지금 그 반도체 투탑이 사실상 그 기술적 우위를 점하면서 표준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애플의 그 TSMC 독점을 우려를 해서 그 삼성과 인텔의 이제 그 파운드리를 좀 의뢰를 한 것처럼 네. 그 파운드리 다변화 모멘텀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의 뭐가 돌아서는 모습이 보이면 그게 사실 밸류에이션 상향 요인이 되거든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어저께 많이 담은 이유도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증권의 그 포트증권, 삼성증권의 RBKR,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그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 오픈을 이제 그 임박을 하다 보니까 그 해외 리테일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는 이런 그 활로가 마련이 됐는데, 이게 그 SK하이닉스 ADR 상장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더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네. 초기 이제 진입 그 리테일 자금의
들어왔을 때 가장 그 접근성이 높고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으로 뭐 미국 개미들의 매수가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랠리에 동참을 한 상태라고 하면은 비중을 유지하면 가전을 가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7,300이라도 그 반도체를 합치게 되면은 뭐 12개월 선행 PER 7배 수준밖에 안 되니까 싼 건 맞는데. 아까 그 RSI 과매수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접근은 네. 지금은 아니라고 좀 보는 거고요. 그리고 갖고 좀 올라갈 때마다 약간의 비중 조절은 지금은 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하이닉스를 만약 200만 원에 팔고 싶다 하면은 조금씩 이제 그 뭐 단위마다 이렇게 그 조금씩 줄여가는 형태로 하시면 되겠고, 삼성전자는 30만 원 밑에 목표가가 없어요 현재는요. 그러면 30만 원 이상 팔고 싶으면은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인객치 거기에 팔고 싶은 사람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비중에 따라서 조금씩 줄여가는 거죠. 예를 들면 100주가 있다면 5주 좀 팔고 뭐 이런 식의 조금씩의 비중 조절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솔림은 좀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땅한 네. 대안이 없기 때문이고 네. 그리고 이제 실적이 확실히 찍히는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중장기 관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반도체가 이제 쉬는 구간이 나타날 때는 다른 분명히 이제 순환매 장사가 나타날 거고 5월달은 제가 리밸런싱 장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간 쪽 종목들은 조금씩 수익실을 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CCL 기판, 그 동박 CCL 기판 쇼테지 이슈로 인해서 유리 기판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슈로 유리 기판이 네. 상한가 막 나왔거든요. SKC 피롭티스. 네. 대안을 찾아보자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5월 달에 그런 그 대안 중에 하나를 제가 피지컬 AI와 그 로보틱스 쪽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AI 연산 능력이 그 소프트를 넘어서 물리적 실체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결국엔 피지컬 AI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이 보스턴 다미니스와 기술 시너지를 가장 극대화하는 현대차 그룹이 일단 5월 달에는 좋은 그 리밸런싱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이제 보스턴 다미니스에서 그 아틀라스 양산형 로봇 엔터프라이즈 로봇에 대해서 영상이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쇼츠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게 이제 사람도 그 어떤 구현하기 힘든 그 L자 그 체조를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기술력이 상당히 큰 이슈예요, 사실은요. 그 스펙도 정확히 다 나왔고 했는데 네. 어제 반도체 좀 묻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달은 이제 반도체는 어느 정도 비중을 유지하고 약간의 뭐 비중이 너무 많다 싶으면 급등을 이용해서 약간의 비중 조절 그리고 리밸런싱에서의 매집은 뭐 현대적으로 쪽 전반적으로 좋은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경쟁력 기대가 매수세를 좀 계속 키우고 있는데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좀 지속될 걸로 보이지만 또 대안이 될 만한 쪽으로는 로보틱스, 피지컬 AI 쪽으로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반도체를 넘어서 인프라 쪽으로까지 AI 수혜가 이어지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전력, 전선 관련주도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또 보이고 있죠. 뭐 시장에서 구조적인 성장 사이클로 보는 시각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거의 반도체랑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 가면은 따라가는 게 이제 전력기기 쪽도 거의 따라가고 전선 이런 데 가는데, 그러니까 그 빅테크 중심의 소프트웨어 AI 장사에서 이제는 이제 그런 AI를 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실물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시장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면서 전력기기들이 좀 더 가는데, 사실 전력기기들은 그냥 밸류에이션 부담을 계속 언급하면서도 반도체 갈 때는 그냥 더 올라가고 목표까지 네. 계속 올라가는 상태인데, 아마 그 전력기기라든가 전선업종 강세가 지금 최소 뭐 27년에서 28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구조적인 슈퍼 사이클로 들어갔다라는 시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력 수요의 그 J자 커브가 지금 복합화되고 있고, 골드만삭스에서 25년도 31기가와트에서 27년도 66기가와트로 이제 그 전력 소모량을 소모량이 기업 소주로 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또 이제 그 미국의 노후 전략망에 대한 교체 수요라든가 뭐 신규 투자도 같이 이게 맞물리거든요. 신규 투자와 교체 수요가 같이 중첩되는 네.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여전히 이렇게 만성적인 공급 그 병목 현상이 나타나면서 당분간은 가격 결정권들을 업체들이 들고 있는 그런 공급자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기업들의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를 잘 보면은 전력기구 쪽으로 들어가는 게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1단계 뭐 HBM이라든가 파운드 이런 그 연산 능력 극대화하는 디지털 그 산업의 이제 붐이 났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런 연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 뭐 AI, 그 전력 전선, 냉각 이런 쪽에서의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향후에는 이게 결국에는 다 피지컬 AI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2단계에서 전력
업체들과 전선 업체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AI 시대 인프라 투자 확대가 전력 전선 업종의 장기 성장의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이렇게 강세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럴 때 또 증권주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모습이잖아요. 뭐 최근 증권주도 지수 상승과 함께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이번엔 실적 차력까지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오던데요. 네, 어제 그 거래대금 52조 넘어간 것처럼 지금 브로컬리지 수익이 막대하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 유동성 장세의 예전에 그거 거의 좀 뛰어넘는 그런 수준이고, 그러니까 포모가 나오다 보니까 네네. 지금 이제 뭐 그 신용 투자도 좀 늘어나면서 지금 그 증권사의 이자 수익이라든가 수수료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런 모습이고요. 또 이제 외국인 토객 계좌라는 새로운 그런 모멘텀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성증권, 하나증권, 키움증권 등의 그 글로벌 브로커지 협력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국내 시장의 수급을 좀 바꾸는 이슈가 돼버려서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고, 일단은 외국인 일평균 거래대금이 그 거의 13조 원대로 지금 그 치솟거든요. 여기가 시작에 불과해서 네. 그 국내뿐만 아니라 그 해외 리테일까지 같이 들어오게 했을 때는 뭐 자금이 어디까지 늘어날지는 모르는데, 다만 이제 기대감이 선반영된 측면은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자산관리랑 IB 쪽 이런 쪽에서도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는데, 대체로 대형 증권사들은 이런 부분에 턴어라운드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소형 증권사들은 아직은 좀 IB 쪽이 좀 아직 약한 부분이 있어서 주가의 움직임도 차별이 있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코스피가 이렇게 잘 가는데 코스닥은 좀 힘이 약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시총 상위주 대부분이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그 대형주 수급 현심이 좀 잦아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대형주 쪽의 수급 블랙홀 현상이 좀 멈춰졌을 때, 네. 이제 그 코스트 전반으로 지금 수급 공백이 이제 발생했는데, 그게 수급 공백이 좀 해소가 될 거라 보고 있고, 지금 바이오 섹터가 지금 신뢰가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뭐 임상에 대한 그 뭐 수출 계약 논란부터 해서 그 파이프라인의 실효성에 대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도 있고 불신도 있고 막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뭔가 대규모 딜이 좀 나와서 좀 그 센티를 좀 올려야 되겠고, 페트롤 같은 경우가 지금 그나마 좀 버티는 게 5월달에 좀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자체 모멘텀 기대감이 있어서 네. 그래서 좀 버티는 건 있는데, 일단 바이오 섹터가 살아나야 됩니다. 숫자로서 증명하고 펀더멘털을 좀 입증하는 과정들이 나타나야 되겠고요. 일단 그 페트롤이 5월달에 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5월달에 이제 그 대규모 딜이 어느 회사에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그 시총이 상대적으로 큰 기업에서 나와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후반에 2차전지 섹터에서 에코프로 BM이 좀 올라왔어요. 어제 이한나 애널리스트가 에코프로 BM 그 목표가 27만 원 제시하면서 매수 의견 냈고, 그리고 중국 증시에서도 어저께 양극재 기업들, 2차전 기업들이 막판에 막 급등세가 나타나서 에코프로 BM 이런 2차전 종목들이 지금 리튬 가격이 그 탄산리튬 가격의 선물 19만 위안을 넘어갔거든요. 그 리튬 가격 상승과 그리고 오늘 알버마의 시간에서 5% 나와서 신고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에코프로 BM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코스닥 지수를 좀 올려줄 수 있는 모습이 될 것 같고, 아마 전고점 트라이는 한번 할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대규모로 그 대형주로 지금 수급이 쏠리는 상황에서 이게 좀 그 반도체가 좀 조정이 약간 나오고 수급 쏠림이 좀 완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게 이제 다른 이제 뭐 코스닥 우량주로 그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로 좀 분산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코스닥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데 결국은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또 핵심 업종의 반등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개장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애프터마켓의 시그널 확인해 보시죠. 현아연 캐스터와 만나보겠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미국 증시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을 중심으로 기술주의 상승이 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견인해 줬는데요. 아무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키웠기 때문입니다. 이 8개의 종목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갈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정규장 내에서는 전 종목 상승해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부터 살펴보시죠. 정규장에서 5.77% 굉장히 큰 폭으로 띄워줬는데요.
코닝과의 협력 체결 소식에서 이렇게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다만 현재 0.64% 하락하면서 상승폭 조금은 반납해내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정규장에서도 애프터마켓에서도 함께 상승해내고 있습니다. 또 애플도 정규장 1%대 상승, 현재 0.14%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애플은 실적 발표 이후에 메모리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시킹 알파의 보도에 따르면 이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일부 맥 모델의 공급이 중단됐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테슬라 정규장에서 2%대 상승했지만 현재 0.4%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궁금하다면 일론 머스크의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이 스페이스 X와 협력해서 개발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합작 공장 건설을 위해서 초기 투자금 550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합작 공장은 테라펫 반도체 공장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이를 통해서 또 어떤 AI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 알파벳은 정규장에서 2.83% 상승, 현재 0.14%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알파벳도 엔트로픽과 2천억 달러 규모의 굉장히 대규모의 구글 클라우드 공급 체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앞으로 5년간 알파벳의 이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알파벳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는 이 구글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후발주자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엔트로픽의 대규모 공급 체결 계약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라는 시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하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마이크론도 정규장에서는 4%대 크게 상승했지만 애프터마켓에서 1%대 하락으로 전환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그널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WTI 유가 현재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0.4% 하락하면서 95달러 선에 거래되는 모습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면 다음 주 중국 방문 전에 이 합의를 완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100달러 선 아래로 내려와 있는 유가 흐름입니다. 또 금 가격은 0.13% 상승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4,69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그널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시그널 함께 살펴보시면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도 함께 쏘아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어제는 1000선을 넘어섰다라고 기쁨을 표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6%대 재차 상승하면서 110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EWY도 4%대 상승,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은 2% 하락하면서 1,445원에 거래됐습니다. 지금까지 시그널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유가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스피 야간 선물 강세를 보이는 것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